제41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본투표가 시작됐습니다. 4년에 한 번 11월 첫 번째 화요일에 치러지는 미국 대선은 전통적으로 자정투표를 해온 뉴햄프셔주에서 시작돼 50개의 주에서 차례로 실시됩니다. 두 후보는 유세 마지막 날에도 최대 승부처 펜실베이니아에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투표가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에 시작됐어요. 보니까 뉴햄프셔주 딕스빌 로치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밤 12시에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전통적으로 1960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네. 뉴햄프셔주에 이렇게 소규모 도시 중에 몇 개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단 한 곳 남아 있는 곳이 바로 거기고요. 네. 그러니까 선거일이 딱 시작되자마자 자정부터 오픈을 해요. 근데 물론 그 시간에 다 나와서 투표를 하진 않죠. 하지만 그렇게 오픈을 하면 빨리 이제 투표를 하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투표한다라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그런 전통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아침 6시부터 8시 사이에 일단 문을 열어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봐야 될 것은 오후 오늘 한 8시 정도부터는 집중적으로 한번 보면은 될 것 같고요. 닫는 시간도 주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오후 6시 정도면 대충 이제 닫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수요일 오전 8시 정도에 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결과가 사전 이제 투표든 아니면은 직접 와서 투표를 하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출구조사 같은 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마감이 되는 그런 주부터는 계속 순차적으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좀 윤곽 정도는 그때부터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 8시 그리고 내일 오전 8시를 좀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 대선도 출구조사를 실시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CBS, CNN, 뭐 ABC 뭐 이런 방송들이 다 출구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같이 이제 에디슨 리서치라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과 함께 이렇게 출구조사를 해가지고 공표를 하게 되어 있고요. 뭐 일단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가가서 자발적으로 이제 관련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찍었느냐, 그리고 나이가 어떻고 뭐 인구 조사를 좀 하는 거죠.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었느냐, 요 정도의 이제 데이터를 계속 모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전 투표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미리 좀 인터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진행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까지 모두 모아서 일단은 엠바고를 걸어요. 왜냐하면은 뭐 아직 투표하기 전에 이걸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투표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는 일단 엠바고를 걸고 그리고 나서 순차적으로 공개를 하기는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모든 주가 다 이런 결과를 우리가 미국이 이제 다 이제 집계를 하는 그 시점부터 사실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고 실제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앞으로 누가 당선이 될 것인가는 이제 모든 투표가 종료된 다음에 모든 주에서 이제 마무리가 된 다음에 예측을 아마 내놓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5, 4, 3, 2, 1 하고 확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미국도 그런 게 있습니까? 미국도 카운트다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긴장을 하고 있다가 짠 하고 이제 나타나는데 그것도 참 한번 지켜볼 만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2020년 4년 전 대선에서는 투표가 끝나고 나서 나흘 뒤에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래도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번에도 좀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2020년 같은 경우에 4일이 걸렸었던 것은 네. 그때 코로나 때문에 우편 투표가 워낙에 많이 몰려서 그래요. 우편 투표는 좀 까다롭게 다 수작업을 해야 되는 게 서명을 하고서 이제 붙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기존에 원래 있던 서명이랑 같은지 안 같은지를 대조를 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정보가 맞는지를 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특히 펜실베니아의 사전 투표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지연이 돼서 그래서 펜실베니아가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대선을 떠올려 보면 마지막에 후보들이 의미 있는 곳을 찾아가서 유세를 하잖아요. 미국 대선은 대선 전날에 후보들이 어떤 곳을 택했습니까? 펜실베니아예요. 어제도 펜실베니아에 다들 달려갔는데 네. 지금 상당히 민주공화가 양분화가 되어 있어서 대충은 윤곽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측은 아무래도 남부의 세 개주,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그리고 조지아, 요 세 개는 좀 계속 우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져간다라고 치고, 그리고 북부 쪽에 두 개, 위스콘신, 미시건, 여기는 민주당이 굉장히 잘 관리를 그나마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해리스 쪽으로 기운다라고 치면은, 일단 선거인 단수를 그렇게 따져보면은 트럼프는 262, 그리고 해리스는 251개가 돼요. 그러면은 여전히 매직 넘버가 270을 맞춰야 돼요. 이거가 이제 최소한으로 맞춰줘야 되는 넘버인데 아직 모자라잖아요. 네. 그러면 남은 주가 어디냐? 경합주 중에서 두 개가 남아요. 네바다가 있고요. 근데 네바다는 선거인 수가 6개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필라델피아는 19개예요. 그러니까 270을 맞추려면은 네바다가 아니라 필라델피아가 중요한 그렇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라델피아가 있는 펜실베니아가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펜실베니아에 전부 다 이제 달려가게 되는데, 2016년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표 미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에서 많이 민주당 쪽으로 갔기 때문에 작은 소도시라든지 아니면 농촌 지역도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서는 거의 2배 이상 민주당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빨갛게 표시된 곳, 파랗게 표시된 곳을 보면 거의 다 빨개요. 그리고 드문드문 이제 대도시 중심으로 파랗게 이제 보이는 그런 색깔이 나오는데, 이 필라델피아 쪽에서 특히 이제 민주당이 계속 우위를 가지고 있다가 민주당 지지자 세력들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공화당 쪽에서는 공략을 할 수 있을 만한 지점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도시로 인구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이 대도시를 얼마나 잡으면서 지지율을 앞으로 더 올리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2020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졌긴 했지만 표를 깎아먹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소도시에서는 더 많이 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졌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졌느냐? 대도시에서 워낙에 투표율이 높았고 민주당이 밀어줬기 때문에 진 거기 때문에 예. 민주당은 어쨌든 대도시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트럼프 측은 나머지 시골을 어쨌든 잡아야 되는 그런 지형으로 좀 달라지게 돼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에 펜실베니아 주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한 변수가 중간에 이제 국제 정세 때문에 껴들게 되는데, 이게 중동 변수거든요. 유대인도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아랍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흔들렸어요, 그동안. 근데 트럼프 진영에서는 약간 투트랙을 전략을 쓰면서 유대인들한테는 본인이 사실 재임기 활동에 상당히 친유대인 정책을 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아랍계층에는 가자지고 이 문제를 지금 정부가 해결을 못한다라고 하면서 시위 이런 것들을 좀 자극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흔들어 놨던 그런 것들이 조금은 변수가 되어서 완전 민주당 텃밭으로 계속 유지를 해왔었던, 적어도 2016년을 제외하고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전을 하는 이유가 그런 변수들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결과는 나와 봐야 되겠지만 추세를 알 수 있는 것이 여론조사잖아요. 여론조사를 보면 계속 박빙이더라고요. 이렇게 박빙으로 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완전히 양극화가 되어 있어요. 지금 사회 자체가. 그리고 교차 지지라는 것들도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백인들을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었던 공화당 쪽에서 특히 그 의회 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로는 네. 백인들이 민주당 쪽으로 샤이 해리스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조금 저쪽으로 가고, 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특히 흑인이나 라틴 계열이 원래는 민주당을 굉장히 지지하고 있었던 그런 세력들인데 여기서 좀 분열을 하면서 공화당을 또 지지하는 대로 옮겨가고 이러면서 굉장히 혼전 상황이 또 되어버린 게 하나의 이제 다른 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면은 우리가 좀 하나의 어떠한 지지율을 보여주는 그런 조사에만 우리가 좀 계속 주목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평균을 일단 봐야 되고 흐름을 좀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조금 보면은 결국에는 그 북쪽에 있는 쪽은 민주당, 그리고 남쪽에 있는 쪽은 공화당, 이것도 완전히 양분이 돼서 계속 이제 대결하는 그런 구도로 가기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이 사람들을
네, 끌어오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에서 이 지지 기반들이 잘 안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월에 가장 중요했었던 게 뭐냐면은 사실은 공화당, 민주당 유권자들이 등록 유권자들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사실은 무당층이거나 아니면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렇게 이제 다 새롭게 잡아야 되는 사람들이 중도에 몰려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공략해서 어쨌든 끌어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쪽을 이제 지지를 해야 될지 아직까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래서 뭔가 계속 박빙의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다라고도 또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해리스 후보는 진보 성향의 유색 인종의 여성이고 또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보수 성향의 백인 남성이고요. 해리스 후보가 민주주의 수호와 여성 생식권 보호를 내세우는데 트럼프 후보는 경제와 이민 문제를 앞세웁니다. 정말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데 앞서 양극화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지층도 좀 뚜렷하게 갈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중도층을 공략하는 거는 해리스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이 특히 저소득층 또는 중도층 노동자 계층을 위해서 마련되었었던 사회보장이나 아니면 의료체계 이런 것들이 무너진다라는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했어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이제 메디케어 이런 것들을 삭감할 것이다 앞으로. 그리고 노인들에 대한 인슐린 가격을 이제 35달러까지 확 내렸거든요. 이런 것도 다 폐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학생들, 대학생들 학자금 탕감, 부채 탕감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없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측의 지지자들은 아무래도 대학 디그리가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은 별로 뭐 크게 이제 어떤 뭐 자기한테 피해가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여성 이슈가 낙태 이슈가 최근에 상당히 변수가 됐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낙태 이슈는 이제 각 주에서 어떻게 할지를 정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남부주는 이미 다 정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북부 쪽에 특히 경합주들은 여전히 이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 이번 2024년 선거에 11월 5일에 같이 이 낙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주에서 같이 투표를 하는 데가 10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뭐 네바다라든지 아니면 아리조나 이런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여성들, 특히 젊은 여성들의 표가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반대쪽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아무래도 트럼프는 경제적으로 신뢰도가 아무래도 계속 높아서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경제 지표가 조금 좋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진행되었었던 금리, 고금리 그리고 그로 인한 또 인플레 그리고 최근에 일자리 리포트를 보면은 새롭게 창출하는 일자리들이 계속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또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문제를 계속 강조를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공화당의 하나의 전략이었던 것 같고 특히 이번에 또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노조들이 조금 분열을 했어요. 원래 민주당은 노조에 기반을 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노조 중에서 소방관이나 운전기사 노조들은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얘기를 안 하면서 중간 선에 섰고 그리고 뭐 자동차나 철강, 뭐 교사 뭐 이런 노조들은 또 지지를 하면서 노조들이 단결하지 않고 조금 뭔가 분열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또 보이면서 이 틈을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 많이 노리는 이런 전략을 또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동해상으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단 말이죠. 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쏘긴 하는데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단순히 대선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전을 둘러싼 북한과 러시아 간의 여러 가지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저항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또 하나 여기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이제 논의하고 있는 게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 이런 것과 아울러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전략적으로 생각을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미국에 대해서 지금 이런 도발을 했다라고 하면 메시지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읽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북한 문제를 들어볼 그런 겨를이 일단은 없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중동 문제나 우크라이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들여다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당장 북한의 뭐 비핵화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걸려 있는 법제도적인 절차들을 다 밟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거든요. 그리고 의회의 지지를 받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려면 상당히 북한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대선만 가지고 이런 것들 했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